작년에 제가 했었던 절세 공식 제가 12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볼게요. 1번이 이제 취득세 중과였고 12번이 앞에 11개 내용을 다 몰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고 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이 12가지를 올해 똑같이 적용을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만큼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내용을 좀 많이 바꾸면서 양도 좀 늘렸거든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작년 서울 머니쇼가 끝나고 2020년 9월 달에 국세청에서 한 가지 자료를 배포합니다. 부동산 세금 백문백답. 이걸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고 올리는 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 뒤로 작년 9월 달에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렇게 보유세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개인 유사 법인 및 이거 취지 및 설계 방안, 이거 여러분들 관심 없으실 텐데 쉽게 말해서 1인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부동산 법인 그리고 중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쪽에서 워낙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이거 유보됐어요.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대출 규제, 전세 안정 대책, 그리고 조정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 12월,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올해 1월 달 나왔고요. 등록임대 사업자 전수조사 2월 결과 나왔고, 주택 증여 탈루 혐의자 결과도 나오고, 이사 공급 대책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때 막 좀 뭔가 거창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이 또 한 권 나왔습니다. 주택과 세금, 부동산 세금 백문백답에 이어서 주택과 세금을 아예 책자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약간 좀 이렇게 황당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다들 이거는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3월 달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됐고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죠. 그리고 4월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들이 나오고 좀 뭔가 좀 변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세금 과연 바뀔까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너무 그 언론 나오는 기사라든가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장은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재테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남권으로 굉장히 계속 현장을 많이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 항상 시장의 척도가 되는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최근 계속 그쪽으로 가서 보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이제 반포하고 대치, 도곡 이런 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재건축이 다 완공이 되고 23년에 원베일리 같은 거 들어서고 25년, 27년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세금 강의 들어가는데 도대체 뭔 소리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은 방패잖아요, 절세는. 근데 창과 방패 이거를 항상 함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10가지를 뽑아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택수를 제발 좀 구분하자. 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이번에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이거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택수가 취득인지 보유인지 양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다 댓글로 남기고 주고 그러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주택수가 다 다르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자, 일단 취득세는 세대 기준입니다. 보유세는 인별과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 주택수 따로, 아내 주택수 따로. 자, 그리고 보유세는 아닌데 이제 사업소득인데 제가 임대소득까지 집어넣었어요.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이 카운트가 돼야 된다. 이제 또 달라요 얘는. 그리고 양도세가 나오면 다시 세대 기준으로 가는데 양도세는 이제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좀 들어가요. 취득세하고 또 다르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헷갈리죠.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자, 왼쪽 보시면은 파란색 집이 1번 주택, 남편 단독. 2번 노란색 집은 부부 공동명의, 남편하고 아내. 그리고 3번은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게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자, 자녀 명의로 돼 있네요. 자녀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취득을 했대요. 자, 제가 주택수 물어볼게요. 주택수 몇 채예요? 주택수 몇 채예요?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해요? 취득세인지 보유세인지 양도세인지 다 다른데. 하나씩 봐야 돼요. 하나씩. 자, 취득세 주택수 몇 채예요? 취득세는 세대 기준이라고 했죠. 세대 기준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3번 주거용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2일 전에 샀기 때문에 얘는 취득세 주택수 빠져요. 2주택이에요. 황당하죠. 그게 이제 여기 있거든요. 취득세 주택수. 8월 12일부터 주택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들어간다. 그 전에 하는 거는 취득세 중과 따질 때는 안 들어간다. 그럼 취득세 중과는 뭐냐? 여기 이제 오른쪽 표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에서 3%인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12%까지 나왔을 때 주택수, 즉 세대 기준 주택수를 따지기 위해서 이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봐요. 3번 초록색 오피스텔은 2020년 1월 달에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 주택수에선 빠진다. 자, 그러면 취득세 주택수는 2주택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사면 취득세 기준은 3주택이기 때문에 조정이면 12%, 비조정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양도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유세를 봅시다. 보유세를 보면은 이건 인별 기준으로 가죠. 남편이 몇 개예요? 남편 보유세가 몇 개예요? 1번하고 2번 2개 있죠. 2주택이에요. 아내는 2번 주택 하나 있죠. 1주택이에요. 자녀는 3번 주택 오피스텔 하나 있잖아요. 하나예요. 어렵죠. 자, 마지막에 양도세. 양도세는 세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 다 들어가요. 1, 2, 3이 다 들어가는데 저 3번 오피스텔이 8월 10일 전이니까 안 들어가나?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양도세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주택수는 3주택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번하고 2번 혹은 3번을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면 3주택 중과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이게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취득세도 그렇게 됐다. 환장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이 취득세가 처음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8%, 12%를 내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서 수익률을 낼 거냐 이것까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취득세 내가 12%를 다 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세금 자체를 돌려받는 공제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되는 세목에 대해서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겁 없이 덤비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주택수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취득세 어떻게 됩니까? 보유세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어떻게 됩니까? 다 따져야 된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자, 그리고 분양권 요즘에 좀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이게 계획을 세우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분 계시죠? 많이. 좀 투자는 해야 될 것 같고 분양권 취득해가지고 이거 좀 약간 좀 이게 좀 할까? 지방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 되게 자주 계세요. 1번하고 2번 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양권을 하나 삽니다. 분양권을 이제 지금은 거의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힘든데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3번 분양권을 샀어요. 그리고 3번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는 그 등기치는 그 시점에 주택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자, 그러니까 이때 취득세를 내니까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이니까 취득세가 12%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 중과를 막기가 싫으니까 그 전에 1번하고 2번을 팔고 분양권을 취득하면 되겠네. 분양권을 잔금 치르면 되겠네. 이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세가 1에서 3% 나올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양도세도 어려운데 취득세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취득세는 어딜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 지방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양도세는 뭡니까? 양도소득세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소득세법, 국세가 있어요. 얘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에요. 지방세, 국세,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기준이 달라요. 이 법을 바라보는
취급 자체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 그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로 본다 그래요. 취득 당시로. 그럼 다시 봐요. 1번, 2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3번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3번 분양권 취득은 뭐예요? 당첨이 되면 당첨일, 계약일이죠. 줍줍해도 당첨일. 전매하면 전매로 했을 때 명의변경한 명의변경 잔금일. 자, 그러면 그 날짜가 저기 빨간색 뭐가 되어 있어요? 2020년 8월 12일이죠. 8월 12일 넘어가면 양도세는 모르겠고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취득세는 3주택으로 봐요. 자, 그러면 3주택으로 봤으니까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몇 프로예요? 12%. 제가 12% 안 맞으려고 1번하고 2번 주택을 팔면요. 상관없어요. 취득 당시 이미 다 결정이 됐으니까.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이것까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분양권 취득하셔야 돼요. 아니 뭐 분양권을 어차피 사고 등기 치지 않고 그 전에 팔죠 뭐. 6월부터 무조건 70% 60%인데 세율이 양도세율이 뒤에 나와요. 굉장히 촘촘해요.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이제 이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조정 지역은 무조건 50%,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년, 아니 40%, 2년 넘으면 기본 세율. 근데 이제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 분양권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외우기 좋게 해줘야 되겠다.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2년 넘어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60. 외우기 좋으라고. 좋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에서 뭐 3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60%예요. 비조정인데요. 60%예요. 그럼 나중에 등기 치면 어떻게 되죠? 등기 치면 다시 2년 또 가져가야죠. 등기 치면 다시 2년 또 가져가야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분양권 하나 줍줍을 하거나 전매를 하나 사요. 지방에. 6월 넘어가면 무조건 70, 60이죠. 지방세 붙으면 77, 66. 한 23% 남는 거네. 그래도 뭐 좀 그거라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분은 좀 안 좋죠. 자, 23% 남기니까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좀 남긴 남는데. 그리고 여기는 입지가 좋아. 괜찮을 것 같아. 신축하자. 자, 등기 치죠. 등기 치면 다시 또 2년 카운트해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1년 미만 또 70. 그건 주택이에요. 주택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분양권 사는 순간 한 3, 4년 묶인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분양권 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거는 사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사야 돼요? 좀 약간 굉장히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돼. 길게. 우리가 저도 14년도에 집을 사고 15년도, 16년도에 많이 씨앗을 뿌리고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 완전 달라요. 지금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최소한 3, 4년.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 3, 4년 보고 들어가는데 또 거기 이제 청구권 쓰면은 6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길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좀 조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할 곳은 없고 규제 심한데 분양권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약간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워낙 취득세 12% 심하고 또 금액도 너무 큰데 한 20억짜리 집을 보다가 1억짜리 보잖아요. 되게 귀여워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똘똘한 녀석이 있었니? 가지고 이제 이게 덥석 살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그러면 취득세 빠지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재개발 등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과 제외, 취득세 중과 제외가 안 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12%까지 거 뭐 1,200만 원 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취득세 주택수는 제외가 되는데 나중에 뭐가 문제예요? 양도세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좀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만 생각하시고 나올 때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들어갈 때 취득세는 피했는데 나중에 양도세에서 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에 1억 이하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가 들어가요. 얘는 취득세 중과도 안 들어가고 취득세 주택수 카운트할 때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취득세는 아주 땡큐죠. 자, 그런데 얘가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용이잖아요. 아무리 허름하고 집값이 낮다 하더라도 얘는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요. 별도의 비과세나 감면이 아닌 한. 자, 그러면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계속 카운트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먼저 파는 게 낫겠죠.
먼저 팔아야 되는데 언제 가져가야 돼요? 한 2년은 가져가야 되겠죠. 또 1년 미만 70, 1년 넘으면 60이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2년은 기니까 1년 지나고 60%, 66% 내고 내가 나머지 33 가져가겠다, 34 가져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진도는 시간 순서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이제 갈게요. 지금 중간 점검 잠깐 하겠습니다. 말 뭐 안 빠르죠? 들을만 하시죠? 예, 예. 자, 이제 네 번째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취득할 때 공동 명의가 유리한가요? 단독 명의가 유리한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특히 보유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유세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웬만하면 저는 그냥 공동 명의 추천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자, 보세요. 일단 이것도 이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냥 사람 지분별로 나눠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전혀 없다. 이슈가 되는 거는 보유하고 양도예요. 일단 양도세는 공동 명의가 유리해요. 이건 무조건 유리해요. 어차피 세대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100%예요. 자, 근데 문제는 보유세란 말이에요. 보유세인데 일부 불리한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면은 그것만 피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공동 명의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공동 명의를 하더라도 내가 좀 공동 명의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에 있어서 플러스 이득이 됐다. 그러면은 그 불리한 거보다 플러스 이득 된 게 더 커졌다. 그러면 공동 명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양도까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이제 공동 명의가 불리한 경우가 언제냐? 언제 내가 조심해야 되냐?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가. 종부세 중과 적용되는 경우에. 우리 아까 종부세, 보유세는 주택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개인별, 인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지만 보유세 계산할 땐 남남이에요. 잠깐 남남인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예요. 자, 그래서 보유세, 주택수 계산해 보는 거죠. 주택수 계산해 보니까 조정지역 2주택인 거예요. 아니면은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 중과세를 들어가서 최고세율 6%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부부 단독으로 한 명으로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뒤에 사례에서 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주택 취득할 때 증여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시가 20억짜리를 사는데 5대5 공동 명의라면은 이론상 각각 10억씩 내야 돼요. 그런데 뭐 보통 한 명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부부 증여세 공제 6억이 넘었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매번 걸리는 건 아니고 금액이 아주 크고 어느 한쪽에서 있는 게 아주 명확한 경우에 한이 되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내년도 서울 머니쇼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11월 달만 되면은 좀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곡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세금은 아닌데요. 준조세, 이제 거의 조세에 해당하는 사대보험이 있죠. 이제 공적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특히 국민연금은 나중에 조금 돌려받는다 치더라도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소멸되잖아요. 물론 덕을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때 임대사업자는 등록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택을 가지고 내가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임대를 놓으면은 그리고 세금을 냈다. 이제 5월달에 지금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5월달에 신고한 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그대로 건강보험 공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가 돼요. 선생님, 남편 명의, 아내 명의로 피부양자로 계셨는데 이번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전환돼서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바뀌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명의로 보니까 주택이 있고요. 뭐 월세도 받고 계시고요. 차도 좋은 거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니까 건보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되고 있거든요. 올해 11월 달 또 될 거고 내년 11월 또 될 거고 매년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업자 있건 없건. 그래서 내년 서울 머니쇼 중에 주제 하나는 요거 제가 할게요.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요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세가 궁금하시니까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대략적으로 한 거니까 좀 큰 틀에서만 봐주세요. 자, 왼쪽에 파란색 집이 공시가가 10억입니다. 작년에. 올해 12억으로 20% 올랐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면 이거를 보유세 단독명의로 했을 때는 2021년 기준 600만 원, 내년 900만 원, 그리고 23년 1000만 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내년 이후는 제가 그냥 10% 정도 오르는 걸로 계산했어요. 왜 10%인가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작년도 14%, 올해도 19% 오르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10% 했어요. 자, 그래서 600, 900, 1000이 됩니다. 파란색 집은. 노란색 집은 15억인데 올해 18억이 됐어요. 공시가가. 그럼 시가가 거의 한 25억 정도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강남권 가면 이런 집 흔하잖아요. 30평대 가면. 자, 이거 보유세 단독명의 갖고 있으면요. 1300, 2000, 23년에 2300까지 가요. 그러면 단독명의로 전부 다 이거를 내가 총 더해버리면은 어차피 남편 아내 2명이니까 1900, 2900, 23년엔 3300 내야 돼요. 3300만 원이면은 어디 뭐 그래도 좀 웬만한 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될 것 같은데 그 좀 약간 규모 작은 곳은 아닌가? 자, 어쨌든 이런 금액이 이제 매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공동명의로 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드리면 7,600이 나와요. 올해. 내년 9,400, 그 다음 연도 1억 800이 나와요. 그러면 공동 했을 때하고 단독 했을 때, 공동명의 했을 때 얼마가 더 내냐? 5,700, 6,500, 7,500을 더 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불리해요. 근데 공시가가 10억, 15억 넘었죠. 두 개를 합쳤을 때 25억이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이고, 올해 30억이고. 결론이 뭐냐면은 두 집을 합쳤는데 공시가가 20억이 넘는다. 이러면은 공동명의가 좀 불리해요. 제가 막 여러 번 돌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결과도 봐도. 좀 작은 거 해볼까요? 작은 거. 5억짜리에서 6억 4천 올라간 거. 공시가가. 그리고 하나는 7억에서 8억 4천 올라간 거. 똑같이 해보면은 단독으로 했을 때 총합은 450, 600, 810이 나와요. 저 810만 원도 작은 금액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시 효과가 있죠. 앞에 거보다 이거 보니까 약간 귀엽죠. 이 정도 낼만 한데?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3,400 내는 거보다 810만 원이면 약간 땡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를 하면은 이 둘을 다 더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공동명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1,700, 2,400, 2,7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이 경우에는 최대 23년에는 1,9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저 1,900이 주택임대소득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좀 약간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특히 절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산 관리 이게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하나만 놓고 보시면 절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이 여러분 주셔도 제가 답글을 잘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5번 부담부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은 뭐냐면 해볼 만하다. 부담부증이요.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잘 활용하면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거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아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린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가 증여, 양도세도 어려운데 부담부증여까지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여기서는 숫자를 좀 잘 보셔야 돼요. 16억짜리, 이때 16억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가라고 할게요. 16억짜리 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세보증금이 8억이 끼어 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어머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한테 집을 이제 증여하고 싶으신 거죠. 증여는 기본적으로 좋은 걸 주고 싶죠, 자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 집은 똘똘한 한 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부모 마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16억을 넘겨주는데 전세 보증금 8억을 그대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원래 저 전세 보증금 8억은 누구 거였죠? 어머님 거였잖아요. 근데 이 집을 통으로 넘겨주면서 부채가 같이 가니까 아들이 부채까지 떠안는 거죠. 저 전세 보증금은 아들이 나중에 내줘야 돼요. 저걸 또 이게 마음 약해서 대신 내주면 이때 또 증여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에서 아들로 바뀌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가 나오겠어요? 명의를 이전받았으니까 취득세가 나오겠죠. 이건 기본이죠. 자, 그리고 저 16억짜리를 내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겠죠, 아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때 증여세 할 때 부채 8억을 빼줘버려요. 왜 빼주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8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정리해야 되냐면 아들 입장에서는 취득세하고 증여세 나온다.
두 가지. 자, 그러면 8억을 왜 빼주냐? 8억을 왜 빼주냐면은 저 8억을 아들한테 그대로 넘기면서 어머님이 부채까지 던진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아들이 그 부채를 받으면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 그런 거래가 일어난 건 아닌데 아들이 8억을 가져와서 전세 보증금을 갚아주고 다시 그 세입자하고 사인해가지고 자기가 떠안은 것처럼 봐요.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부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넘기면서 그걸 대가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대가성이 있으면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양도세가 나와요. 대가성이 있는 상태에서 넘기면서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넘겼다. 여기 우리는 지금 주택만 하고 있지만 주식도 있고 이제 내년 되면 과상화폐도 들어가고 그런 거 들어가면 반드시 양도세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빨간색 8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오겠죠. 양도세는 누가 내요? 양도 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컨셉을 안 잡으면은 부담보증에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커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어머니는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아들은 취득세하고 증여세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계산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부담부 증여하고 일반 증여를 제가 해볼게요. 일반 증여는 뭐냐면은 저 16억에서 8억 부채를 어머님이 갚고 16억을 순수하게 넘기는 거예요. 저거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4억 4천 정도 나와요. 이제 내년 되면은 신고세 공제 없어지니까 4억 6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6억짜리를 내가 집을 자녀한테 주는데 돈 한 넉넉 잡아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됐죠? 자, 그런데 오른쪽 표가 이제 부담부증여인데 부담부증여는 양도세하고 증여세 나오죠. 취득세 일단 제가 뺐어요. 양도세는 누가 내요? 어머님이 내죠. 증여세는 그걸 받은 자녀가 내는 거죠. 증여세는 어떻게 나온다? 채무 8억을 빼버리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16억에서 8억 뺀 8억에 대해서 증여세 하니까 증여세가 1억 6천으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양도세를 내면은 저 어머님의 뭘 봐야 돼요? 어머님의 세대 기준 주택수를 다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기준. 가끔 저 어머니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남편을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집에 한 10채가 있어. 그러면 몇 주택인 거예요, 이 어머니는? 11채예요, 11채. 11채니까 당연히 다주택자죠. 근데 이제 뭐 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가끔 이제 생각하기 싫은 그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깜빡해가지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님 세대 기준 주택수에 따라서 양도세가 다 달라집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조정대상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2주택 중과를 해봅시다. 2주택 중과를 해보니까요, 양도세가 2억 7천 나와요. 그럼 2억 7천에 증여세,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 한 1억 5천 더하니까 한 4억 2천, 4억 3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증여세 4억 5천, 6천 내는 거랑 좀 비슷해요. 한 1, 2천 정도 조금 더 싸. 그럼 이때는 부담부 증여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집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나 모르게. 이럴 때 이제 싸움 나죠. 그래서 3주택 중과가 들어간 거예요.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내야 될 양도세가 3억 3천으로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면 저걸 합쳐버리면은 4억 8천까지 올라가요. 단순 증여보다 한 4천만 원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죠, 부부끼리. 그런데 이 양반이 5월 달까지 좀 증여 끝내자고 하더니 늦어가지고 6월이 돼버렸네. 6월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주택 중과 이제 30% 가산세를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도세가요 한 4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증여세 합치면은 5억 5천. 그러면 아까 순수 증여 4억 4천보다 이게 더 비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간 안 좋은 얘기만 했죠. 좋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어머니가 그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세대 기준으로 이 주택 하나만 있다고요. 하나만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내야 되는 양도세는 어떻게 넣어요? 1세 1주택 비과세니까 비과세 돼요, 안 돼요?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들어가요. 자, 그럼 비과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른쪽 양도세가 싹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1억 6천 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내가 4억 5천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저 안에 부채를 끼고 넘기고 그러면은 그 부채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네. 비과세 요건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꽤 많은 금액을 줄이고 넘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계산 안 했지만 지금 그 이후에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라면은 이미 시가가 16억이니까 공시가 3억 넘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취득세 12%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증여하시는 분은 양도세가 나오고 부담부증여는, 그거를 떠안는 사람은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 이걸 모두 다 고려하셔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볼게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목숨을 이렇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좀 말리고 싶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저처럼 한 5년 동안 이사 5번 가실 분, 계속해서 비과세를 갈아타실 분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많이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 효과가 좋은 건 좋은데 잘못하면은 그놈이거든요. 일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본은 아시죠? 1년 후에 나중주택을 사야 되고, 나중주택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그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고, 즉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되고. 저는 이걸 줄여서 이제 1후, 2보, 3매로 이제 여러분들 외우기 좋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또 외우기 좋으라고 111로 맞춰줬어요, 정부가. 너무 고맙죠. 자, 1년 후에 나중주택 사셔야 되고요. 나중주택 사고 나서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요.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이 전입을 해야 되는 요건이 아주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요. 저게. 자, 그런데 내가 전입을 하려고 갔는데 봤더니 정상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즉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임차인이 끼어 있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 계약 기간은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통상 2년 단위로 움직이니까 이때 임차인이 끼어져 있는 물건이라면은 2년을 한도로 해서 저 1년 안에 전입, 1년 안에 매도를 좀 기간을 연장을 해줬어요, 정부가. 그건 합리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령 이 사람이 청구권 쓴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건 못 쓰니까 그건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실거주 전입을 해가지고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 주택 비과세 제가 3가지 좀 주의사항 말씀드릴 건데, 이 전입 조건을 생각보다 놓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019년 5월 달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가끔 회사 동료들한테 연락이 와요. 뭐 과장님 잘 지내시나요? 뭐 활약 열심히 다 됐고 빨리 말해, 뭐가 궁금해?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사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내가 사라고 했잖아. 14년부터 살았는데 안 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꼭 이렇게 사고를 치고 연락을 하는데,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너무 요즘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식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갭 투자 한번 해본 거예요. 자기가 아는 동네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한 것까진 좋았는데, 자기 살고 있는 집은 1번 집은 상급지라고 할게요. 제가 지역명 말하면 좀 가슴 아프니까. 그리고 2번 갭 투자는 1억으로 했으니까 중급 중하 정도 됐어요. 자,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정에서 조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 다른 거 다 갖추면은 1번 상급지를 팔고 2번 중급지로 내가 전입을 해야 되죠. 이분이 전입을 깜빡한 거예요. 이게 그런 요건이 있었던 것 자체를 모르신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1년 되고 나서 딱 하루가 지나니까 곧바로 세무서 연락 오더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전입 안 하셨네요. 아니, 전입을 왜 하나요? 제가 1년 안에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1에서 2개만 외운 거야. 가지고 이제 그 1억 조그마한 것 때문에 전입을 못해서 비과세가 날아간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예요? 1번 집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2번 집 겨우 딱 맞춰서 해놨죠. 세금 가산세 포함하니까 1억이 넘게 나와요. 이 돈 어디서 있어요? 2번 집 팔아야 돼, 이거. 그럼 괜히 갖고 있었는 거 그냥 싹 다 털리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입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좀 약간 꼼수인데 전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주택 비과세로 파세요. 그리고 나는 잠깐 단기 임대 들어가셔야지. 그리고 하나를 더 사세요, 그냥.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 아직 비과세 가능한지 보세요. 일시적 주택 비과세 조정에서 조정으로 강화가 됐는데,
나중주택을 언제 사는지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파는 연도가 3년, 2년, 1년으로 바뀌거든요. 나중주택을 만약에 2018년 9.13 전에 샀다. 그럼 여전히 3년 안에 팔면 돼요. 그러면 2018년 9.13이니까 3년이면 2021년 9월 12일이잖아요. 아직 조금 남았잖아요. 이거 강의 듣고 봤는데 나 비과세 요건이 되네. 그럼 금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나중주택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 16 그 사이에 샀다. 그럼 이때 2년이에요. 2년이면은 2021년 12월 15일까지는 가능하겠네요. 한번 그런 물건이 있는데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다? 이때는 전입 요건이 없으니까 기존 주택만 팔면 내가 비과세가 되잖아요. 내가 새로 산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혹시 아직 이거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이제 111이죠.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1년 안에 전입까지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런 분 계세요. 2020년 10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을 샀는데 이제 서울 머니쇼도 들어보고 재테크 박람회도 좀 가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잘못 산 거죠. 어떻게 잘못 샀어. 근데 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오르는 게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 A주택이 2020년 10월이니까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 기다리겠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B주택을 먼저 빨리 잡는 거예요. 그럴 때는 B주택을 빨리 먼저 잡고 그 다음에 1후, 2보, 3매였는데 1년 후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얘는 비과세가 A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과세가 안 되지만 B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그냥 팔아버려요. 3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2주택 중과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과세에 들어가요. 중과 배제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중과 배제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A를 설령 잘못 샀다 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 일반 과세로 빨리 털고 B로 넘어가 버리면 된다. 게다가 취득세도 1년 후에 사야 되지 취득세 중과 피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년 안에 팔면 돼요. 취득세는 좀 더 심플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못 사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갈아타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자금이죠. 항상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올 수 있는 변경되는 정책 중에서 만약에 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 한도가 풀어진다. 어떤 분은 정치권에서는 극단적으로 6%, 10%만 있어도 집을 사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고요. 무주택자 위주로 아마 풀릴 건데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도 혹시 만약에 풀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됐는데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는 되게 황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이거 기억나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 111이라고 했는데 저기 나중주택에 임차 물건이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년 6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나는 1년 6개월 기다렸다가 전입하고 기존 주택 매도해서 비과세는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 비과세는. 그런데 취득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안 팔면은요, 일단 처음에 1에서 3% 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8%잖아요. 차액분에 대해서 가산세 붙여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이거 비과세 어차피 1년 넘으니까요. 지금 그냥 1에서 3% 먼저 낼게요. 이게 안 돼 하고 나중에 추가분 낼게요. 이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정에서 조정 갔을 때 설령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대학원 수업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계시고 그 수업 받으신 분 중에 이제 이거 관련된 업무 하시는 공무원도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좀 이렇게 좀 서로가 안 맞는데 혹시 지방세 쪽에서는 국세 쪽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좀 조정해 주실 수 있는 이게 내부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좀 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최종 1주택. 이 최종 1주택은 굉장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좀 조심스러워서 간단히만 오늘은 가져왔어요. 자, 최종 1주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최종 1주택 똘똘한 한 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항상 고민이 이게 뭔가 여윳돈을 굴리고 싶거든요.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걸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이걸 좀 굴리고 싶은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분양권도 좀 애매해. 오피스텔 사자니 주택수에 잡혀.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오피스텔 투자를 해봤다고 쳐요. 오피스텔. 자, 1번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고 2번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샀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저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은 좀 용돈 좀 벌려고 한 거예요. 돈 그냥 계좌에 놔두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단타 치고 세금 낼 거 내고 그냥 팔자. 이렇게 했는데 뭐 설마 이런 분 안 계시죠? 1번 똘똘한 한 채, 2번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 뭐 주택. 자, 그러면 1번 일시주택 비과세 되니까 1번 비과세. 뭐 설마 그런 분 안 계시죠? 저 1번을 비과세 받는 순간 다시 저 1번을 못 살 거예요. 거래 비용이 너무 세서.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주택을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2번을 파는 거죠. 그럼 2번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또 중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그냥 세금 다 내고 그냥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번을 팔고 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갑자기 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번 주택을 어떻게든 팔아서 내가 좀 세금 좀 차익으로 뭐 뭔가 좀 자금이 필요한다는 거죠. 뭐 사업 자금을 대거나 아니면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집안에 좀 우환이 생겨서.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된다? 2번을 팔고 나서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을 추가 보유 또는 거주하셔야 되죠. 완전히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아까 나왔던 거. 똘똘한 한 채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2번, 3번, 4번 이거는 그냥 사고 팔기 해서 완전 분리를 하셔야 돼요. 투 트랙으로. 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1주택 개념만 잠깐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위에 있는 케이스하고 밑에 있는 케이스가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근데 똑같아 보이죠? 오직 다른 거는 색깔만 다르잖아요. 비조정이냐 조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데 A 16년 5월 달에 비조정을 삽니다. 그리고 B를 18년 6월 달에 조정으로 사요. 그냥 A에서 B로 스무스하게 일시주택 비과세 갈아타면 좋은 케이스였는데 오히려 A가 투자 가치가 있고 B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B를 파는 날이 2021년이 넘어서 팔았어요. 일단 B를 팔면서 2주택 중과를 받고 A를 팔면은 전에였으면은 취득일은 16년 5월부터 파니까 곧바로 비과세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2주택에서 순수 1주택이 된 날이 언제예요? 21년 2월. 그러니까 이때부터 추가 2년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23년 2월에 팔아야 돼요. 원래는 곧바로 비과세가 되는 게 내가 2년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밑에는 더 황당해요. 자, 밑에 빨간색 보시면은 내가 C주택을 사죠. 비과세를 받으려고 나는 2년 거주를 해요. 그리고 잠깐 나와서 다른 데서 임차로 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내가 D주택을 삽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잘못 사가지고 D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D를 팔면 2주택 중과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C주택을 팔려고 봤더니 아까 우리 추가 2년 보유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C주택을 샀을 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 보유가 리셋되면서 2년 거주까지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어디가 살고 있어요? 지금 다른 주택 5번 주택에서 지금 임차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나와서 다시 C주택 가야죠. 그래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1주택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서 이거를 좀 현재 일반화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부담된다. 좀 해석이 막 뒤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만 요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주택 상태에서 다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유택 비과세 된다. 그러면은 그건 예외로 당초 취득일로 가서 비과세 가능하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1주택으로 남겨진 상태에서 추가로 사서 인위적으로 일시적 유택 비과세 만든다. 이건 안 된다. 그 두 개가 되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전략. 자, 집을 팔 때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사실 이 전략 9번만 하나만 가지고도 한 몇 시간은 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정된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다음 세션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딱 10분 남았네 이제. 지금 공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다른 정책은 바꾸더라도 저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저건 안 바꿀 겁니다. 이게 영향 미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고 좀 보시고 생각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럼 공시 가격이 저렇게 올라서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팔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하거나 아니면 증여하는 것밖에 없는데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졌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증여, 부담부 증여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일부 물건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거냐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양도세를 좀 줄일 거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과 배제 주택부터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 그 자체가 중과 안 들어가는 거. 대표적인 게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여기 이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인 거, 그리고 설령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하더라도 읍면 지역에 속한 거는 또 3억 이하면 괜찮아요. 자, 근데 그거는 좀 조그마하니까 제가 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중과 배제되는 3억 이하 주택이 있는데, 내가 올해는 3억 이하인데 내년 되면 3억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팔아가지고 좀 주택수를 줄이는 게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한테 압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그대로 갈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상관없이, 물론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뭐 관리 처분되고 그런 데는 안 되는데, 지역 상관없이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소형주택은 또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역을 하나도 안 따진다. 그때는 2주택일 때만 빠져요.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수도권, 광역시 외에 3억 이하는 이제 지역 요건을 만족하면은 뭐 1억 이하 동시에 만족하니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주택이 두 개다. 하나는 똘똘한 거, 하나는 1억 이하다. 근데 그러면은 1억 이하짜리가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얘 먼저 파는 거예요. 아니면 똘똘한 거 팔아도 돼요. 그럼 중과 안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나머지가 전부 다 중과 배제 주택이고 남은 주택이 하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걔도 중과가 안 들어가요. 이건 이따 사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쏠쏠해요. 괜찮아요. 일단 요 정도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세법상 장기임대 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 10번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된 거.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 그 보도자료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오른쪽에 각주 달아가지고 막 되게 세분화되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맨날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사례를 볼게요. 1번은 서울에 있는 중랑구다. 조정대상 지역이죠. 물론 투기과 뭐 포함되지만. 2번은 강동구다. 조정이죠. 미등록이에요. 임대 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전라도 순천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2억 9천. 아슬아슬하죠. 자,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좀 이게 손도 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전체 주택수 몇 채예요 이거? 세 채예요, 두 채예요? 속으로 두 채라고 하신 분 있죠? 잘 오셨어요. 한 몇 천만 원 세이브 하실 거예요. 일단 전체 주택수는 세 채예요. 아까 수도권 외에 3억 이하가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전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중과를 카운트할 때만 세는 또 주택수가 있어요. 그때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택수는 3주택이다. 그런데 중과 대상 주택수는 저 순천이 2억 9천 3억이 하니까 빠진다. 그러면 중랑구, 강동구 팔 때는 중과만 따지면 2주택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순천을 팔지 않더라도 강동이나 중랑구를 팔면 2주택 중과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순천이 투자 가치가 있는 놈이면 좀 더 가져가는 것이고, 없으면 3억 되기 전에 팔아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재테크를 하는 거지, 무조건 세금만 놓고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꼭 팔면 순천이 오르죠.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은 수도권은, 서울은 수익률 굉장히 낮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지방 쪽 보셔야 되는데 세금 강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 사례를 잘 봐요. 1번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요건 갖췄다고 하고, 2번 중과 배제 요건 갖췄다고 하고, 3번 중과 배제 요건 갖췄다고, 4번 서울이라고 합시다. 미등록. 주택수 몇 채예요? 또 여기서 한 채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네 채, 네 채. 주택수는 네 채인데 1번, 2번, 3번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면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중과 배제가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4번 하나 남았죠. 얘는 중과가 안 들어가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인가 그거 맨 하단에 있는 10호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4번을 팔면 중과 배제 들어가요. 3번, 2번, 1번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해가지고 팔면 중과 배제 들어가요. 그러면 싹 다 일반 과세로 팔고 내가 현금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 새끼고 사버리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부동산을 봤더니 나인원 한남이 갭 5억짜리가 나오더군요. 근데 그 다음 되니까 곧바로 10억으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물건이 아마 5월 말까지 잔금 치는 조건으로 아주 드물게 나올 거다. 근데 어쩌죠? 우리 며칠 안 남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끼워놓고 똘똘한 채로 갈아탈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뭐다? 저 4번 주택에서 내가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까지 가능해요. 이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그럴 때만 1, 2, 3이 빠지지 그 외에 장기임대주택이 빠지는 거는 절대 없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반대로 아주 사고가 많이 나는 케이스고요. 아주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번에도 전 직장 동료입니다. 왜 항상 그렇게 사고치고 연락을 하는지. 지금 사례 나온 케이스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4번 주택에서 거주를 하시면은 비과세도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4번 주택에 거주하셨어요. 나머지 1, 2, 3번이 장기임대 주택이면은 이거는 비과세가 돼요. 근데 그분이 요건을 다 갖춘 줄 알고 강동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지역명을 말해버렸네. 죄송해요. 듣고 계십니다면. 근데 그게 양도차익이 한 10억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유주는 한 70대 정도 노부부셨어요. 뭐 물론 서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현금도 좀 필요하고 좀 수도권 외곽 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 1, 2, 3을 놔둔 상태에서 4번을 팔아서 비과세 받으려면은 거주택 비과세 특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세무서에서. 이거 3주택 중과라고. 그러면 양도차익 10억에서 3주택 중과 들어가면요. 세금 한 6억 정도 나올걸요? 그분들 노후 자금이 싹 다 날라갔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 그 실수를 뭘 했냐면은 여기 안 넣었구나. 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저 1, 2, 3번이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무서하고 지자체 두 곳 다 등록해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6억 이하 3억 이하 요건 맞춰야 되고 이제 2019년 2월 이후 계약하는 거는 5% 이내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대 노부부셨다고. 임대사업자 초기 때 등록하신 거거든요. 지자체 등록을 하고 세무서 등록 안 하셨어요. 그거 딱 하나 놓쳤다고. 근데 그분들이 뭘 아시겠어요? 세법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 한순간에 한 6, 7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냥.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합산과세는 여전히 유용해요.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급한 거 아니면 플러스 양도차익 난 거라면은 좀 나눠서 파시고요. 그동안 나를 속썩이던 땅이 있거나 특히 땅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파시는 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히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잘못 사가지고 마이너스 있다. 이때 한꺼번에 터세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같은 연도에 해야지 합산이 되니까. 연도가 달라지면 합산 안 됩니다. 자,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양도세 중과 30% 중과 맞으면은 최고 세율 45에 30 들어가니까 75, 지방소득세 하면은 82.5가 들어가니까 야, 이거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단기매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한 50%? 안 됩니다. 단기매도 하더라도 비교과세 들어가가지고 높은 걸로 때려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똘똘한 채로 가겠다, 주택수 줄이겠다 그러면은 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등록임대주택은 자동 말소가 유리하다. 이게 핵심이니까 10분만 더 하죠. 죄송해요, 운영진분들. 아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은 할 말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말해서 뭐 합니까? 일단은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자, 의무임대 절반 했으니까 이때 자진말소하면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요건 굉장히 많이 따지셔야 되는데 일단 민간 단계는 모든 유형이 폐지가 됐죠. 그리고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당되는 것만 자진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동말소하고. 그리고 등록 당시 요건,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진말소할 거냐 자동말소할 거냐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자동말소하세요. 요건 갖췄다면.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곳 이상 등록하셔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6억 이하 3억 이하 요건 갖춰야 되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을 해야 되고 9.13 이후 신규로 취득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70대 노부부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 안 하셔서 그렇게 되신 거였어요. 자진말소와 자동말소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같아요. 근데 양도세 중과배제가 좀 틀리거든요. 자진말소 하면은요, 자진말소 한 이후로부터 1년 안에 파셔야 돼요. 자동말소가 되면은 내가 자동말소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팔아도 중과는 피할 수 있어요. 물론 앞에 설명드렸던 이 요건을 갖췄다는 요건 아닙니다. 이 요건 자체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최근에 하나 이슈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장표에는 안 넣는데, 자, 그러면 자동말소 되고 나서도 5% 지켜야 되냐?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하나 이슈가 돼가지고 하나 질의가 지금 올라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5% 이내로 지켜야 된다, 아니면은 상관없다. 민특법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지자체의 이야기예요.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지키자. 그럼 언제 할 수 있냐? 제 채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진말소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양도세 중과배제 받으시려면은 2분의 1 이상 자진말소, 2분의 1 이상 의무임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소 이내 1년 이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부세 합산 배제는 그냥 요건 갖추면 되고, 그리고 장특공은 8년 이상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다, 근데 물건이 똘똘한 놈이다, 괜찮다, 무조건 자동말소 가는 거야. 이거는 보유세도 내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나서 자동말소 되고 나서도 한번 웬만하면 그래도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내가 혜택 요건 다 갖췄는데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도 저는 보유 추천합니다. 다시 이런 거 살려면 취득세 8% 12% 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요건 안 갖췄는데 물건이 괜찮은 놈이다, 똘똘한 녀석이다, 그러면 가져가시고요. 요건도 안 갖추고 물건도 안 좋아, 이런 건 빨리 정리하세요. 아까 양도세 그 줄이는 그 전략, 그거 참고하시고, 올해 절세 공식은 요거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추렸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그때 내년에 또 한번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간이 좀 오버된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QR코드니까요. 사진 찍으시면 아마 채널 등록은 가능하실 거예요. 유튜브는 영상이니까 유튜브 보시고,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